안녕하세요. 사슈가 의견입니다. 제가 가오슝에 다녀와가지고 좀 식중독 걸려가지고 다음 영상이 좀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정신 챙겨서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으로 해서 당분간은 멤버십 영상으로만 올릴 거고 화, 목, 일 이렇게 주 3일 저녁에 세미나 매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여러분이랑 이렇게 메신저랑 빈도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메신저가 뭐라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최대한 찾아내야 돼요.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통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질문을 줘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가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자리를 자주 갖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장기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지금 4.5 정도 와 있죠. 네, 4.5가 진짜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 모든 뭐 기술적 분석이 됐던 과거에 뭐 어디 고점을 찍었던 그 모든 자리가 다 만나는 지점이 정말 4.5%입니다. 그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딱 만나는 자리가 딱 거기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레토릭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이번 주에 있죠. 수요일인가에 CPI 물가 발표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CPI가 막 다시 막 4% 5% 뛰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3% 넘어가기 다시 3%를 보이면은 사람들이 인플레 또 오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하면은 장기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보시면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가장 좋은 금이 보시다시피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WTI 혹은 금을 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이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래서 전 WTI 보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가지고 뭐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단기 금리를 내려달라. 만약에 인플레가 온다고 하면 내가 석유를 찍어 눌러 줄게. 그래서 오펙에다가도 뭐 얘기하고 하면서 WTI는 찍어 누르고 있죠. 그랬더니 금만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물론 금만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에 첨부 차트한 것처럼 차트 넣은 것처럼 닥터 코퍼도 역시나 날아가고 있습니다. 4불 아래에서는 제가 좀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5년 초 딱 저점 찍고 나서 지금 상승하기 시작해서 보시다시피 4.6불까지 최근 뭐 반년 사이에 고점 뚫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승세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ISM PMI 제조업 지수가 말씀드렸었죠. 50 뚫을 거라고 이번에. 그래서 50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에 맞춰서 원자재행 구리 가격도 당연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금도 진짜 말 그대로 원웨이로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은 워낙에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돼요. 그냥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정말 말 그대로 금만한 게 없죠, 지금. 구리도 보면은 구리는 확실히 제조업 지수랑 관련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ISM 제조업 지수랑 구리 갖다 놓고 뭐 OECD 선행 지수도 좋아요. 그런 거랑 다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너무나 좋은 지표인데 구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대신 WTI가 이렇게 박혀 있죠, 지금. 이게 진짜 되게 웃긴 게 트럼프 취임하고 나가지고 오히려 지금 원웨이로 얘는 처박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불까지 갔다가 지금 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고는 있는데 이게 다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놓고 원유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소매 가격을 보더라도 뭐 잠깐 요 80불까지 올라갔던 게 반영되나 싶었는데 다시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그래서 뭐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특히나 CPI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주택 관련 지수도 보더라도 뭐 OER도 그렇고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식중독 걸리고 하도 이거 위로 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두꺼워요. 발음도 세고 해가지고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뭐 진로 인덱스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내려가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 CPI 발표 때도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올라갔지만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그 세부 지표 중에서 보면은 주택 관련 지수가 예, 뭐 1년 중에서 제일 낮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CPI의 되게 주요 항목으로 말했던 주택 관련 지수들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나마 그 저번 CPI 발표 때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었죠. CPI가 올랐는데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막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플레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막 최근에 계란 가격 올라간 부분도 사실 크죠. 물론 계란 가격이 올라간 거는 바이든 때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이 살처분하면서 달걀이 올라간 게 커요. 근데 심리, 이 투자자들 심리 자체에서는, 심리를 보면은 이렇게 막 당장 눈앞에 계란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뭐 WTI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기대 인플레 올라가고, 막 그런 하나하나가 지표가 발표되는 거를 눈앞에서 보면은 이제 땔감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는 팽배해졌어. 여기에 이제 점화제 하나가 딱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니시에이팅이 딱 걸리는 게 뭐냐? 여기에 이제 만약에 CPI가 뭐 3.1 요런 거 한번 딱 찍어준다? 그럼 이제 그 쌓여있던 땔감들이 탁 타오르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금리가 곧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발표돼서 좀 난리가 났던 게 요 부분이죠.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 대비 너무 높게 나와서 보시면 진짜 높게 나왔어요. 예전에 그 코로나 재정 푼 것 때문에 인플레 왔던 요 시기 있죠. 22년 때. 이때 기대 인플레도 요 정도는 아니야. 요 정도였어요. 딱 과거에 있던 그 수치를 그대로 따라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딱 지금 요렇게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요번 달 요렇게 나오고 또 다음 달에 또 내려갈 수도 있고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땔감이에요, 땔감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직 인플레가 나왔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팽배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부분.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저는 트럼프가 되면은 뭐야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장기금리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은 뭐 관세 올라가고 인플레 올 거고 그럼 장기금리 올라갈 거다. 막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장기금리에 되게 부담을 줄 거다. 그다음에 뭐 또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이런 것 때문에 국채 발행 더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장기금리에 많이 올라갈 거야.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작년 11, 12월 생각해 보면은. 제가 했던 영상도 한 두 개 정도 제가 그거 올렸어요. 저는 트럼프가 되는 게 장기금리 내려갈 거다. 근데 진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시장이 급변했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오히려 뭐 관세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장기금리가 내려가요. 그거 아세요? 요게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아실 텐데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를 도입합니다라고 하면 장기금리가 내려갑니다. 안 한다고 하거나 한 달 뒤에 합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장기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직이 맞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물건 가격이 올라가. 근데 그게 여전히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사냐는 거죠. 프라이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Q가 똑같이 유지가 되냐?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될 거고,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뭐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물품들의 가격, 가격 전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령 코카콜라 같은 거. 코카콜라 같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설탕 가격이 올라서 가격 좀 올리겠습니다. 하면 그게 가능해요. 농심 신라면이 저는 신라면만 먹는데 신라면이 지금 밀가루 가격 올라서 가격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브랜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폰도 되죠.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니까. 근데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물품들이 정말 그냥 원래 100원이었는데 관세가 10%더 붙어가지고 110원이 됐어.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들이 소비자한테 그 가격 전가가 가능한 그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제품들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Q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P가 올라간다고 해도 Q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이 또 내려갈 수밖에 없죠. 오롯이 그 관세 때문에 올라간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관세를 부과하고 하는 게 장기 금리는 당연히 저는 하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로직으로. 그럼 뭐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있으니까 다시 가서 보셔도 뭐 똑같을 거예요. 아무튼 보시면 트럼프가 과거에 1기 때도 17년도에 취임을 했었어요. 17년도, 18, 19 관세 전쟁 이때 시작했죠. 관세 전쟁을 정작 하고 나서는 수입 물가가 빠져요. 미국 수입 물가가.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도 보면은 무역 전쟁을 오히려 했더니 수입 물가가 빠졌었다고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금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장기금리가 오히려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이거를 하루 간격으로 반복을 해서 그걸 이제 하루 간격으로 장기금리 추이를 확인해 보면 확실히 그렇게 드러납니다. 트럼프가 하는 게 장기금리가 내려간다. 트럼프가 관세 안 한다고 하면은 장기금리 다시 올라가고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발표된 논팜을 보더라도 논팜은 조정이 되게 많이 됐죠. 뭐 리비전 된 거 보더라도 작년 12월 거 발표된 게 30만 건인가 더 높게 나왔죠. 리비전 되면서. 그래서 여전히 노동시장은 아주 견조하다. 제가 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인데 어, 시간 임금, 평균 임금 상승분이 생각보다 여전히 높아요. 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보면 추세가 빠지고 있다가 다시 반등해서 4%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물건 가격 인플레보다도 진짜 잡기 어려운 부분. 임금 인플레. 임금 인플레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이 상승분.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사실상 인플레 관련 선행 지표는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서야 시장이 좀 그걸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안 좋게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구인 배율도 보면은 이게 아래로 하락 추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넉넉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권에 있다가 내려간 정도. 서서히 내려와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정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일자리는 풍족한 상황. 물론 추세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풍족한 상황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ISM PMI 부분 제조업 지수는 50.9 찍고 있고 서비스업 쪽이 조금 빠져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제가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경기 침체 첫 번째 단계 제조업 PMI가 먼저 부러집니다. 두 번째 제조업 PMI가 부러진 상태에서 후차적으로 서비스 PMI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와요. 근데 노랜딩이거나 그냥 뭐 경착륙 정도, 연착륙 정도
연착륙 하려면은 제조업이 먼저 부러졌어. 구덩이 파고 들어갔다가 서비스 PMI가 버텨줍니다. 요때. 그 다음에 제조업 PMI가 살아나고 있을 때 서비스 PMI가 그제서야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침체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연착륙이나 혹은 노랜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그냥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적어도 6개월 안에는 보기 어렵다. 경기 침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금리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QT 중단 부분이 되게 커요. 이게 왜 크냐면 최근에 베센트가 나와서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가 내리려고 하는 금리가 단기 금리냐, 장기 금리냐, 이게 중요하다. 트럼프가 옛날처럼 자기 옛날 그 고지식한 그 시절 금리 생각해서 단기 금리 내려라 라고 하는 거면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최근에 가계 밸런스 시트를 보더라도 다 장기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한 일주 사이에 트럼프가 내가 원하는 거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길 원해. 단기 금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연준한테 주문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연준아, 야, 내가 내리라고 하는 금리가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야. 물론 단기 금리의 향후 방향성 자체는 장기 금리와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단기 금리를 앞으로 내릴 것 같으면 장기 금리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연준이 장기 금리를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요 부분도 되게 크다고 보고 있어요. QT 중단. 사실상 QT 중단 조건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에서 QT 종료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들어가서 찍어보니까 10.89, 87. 작년 4분기 GDP 속보치에다가 비교해가지고 지금 지급준비금을 평가해보면 10.87로 11% 이하니까 QT 중단 조건은 충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중단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서 3월 달에 QT 중단 충분히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실제로 현 정부 재무장관이나 트럼프가 주문을 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 또 하나, 장기금리, 제가 이거 여기다 안 적었네. 장기금리 투자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지금 그 은행 규제 관련된 페드 보더가 공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보우먼 이사. 보우먼 이사가 최근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 사줄 수 있는 은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엄청난 호재거든요. 제가 그 이거 최근에 제가 시리즈로 정리해서 올린 영상 있었죠. 거기에서 그 은행 그 뭐야 자기 자본 비율 맞추는 거, 다 까먹었네.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거 있죠. 자기 자본 비율 풀어주는 거. 코로나 시기에 했던 국채 국채 매입을 자본에다 포함 안 시키는 그런 규제 완화 부분. 그거 만약에 하면은 SLR 규제 완화하면은 진짜 엄청난 폭발적인 매수가 생길 거예요. 이거 진짜 지금 만약에 잠재 호재 이슈가 있다. 저는 진짜 그 중에 제일 큰 게 SLR 규제 완화. 이거는 정말 장기금리 몇십 bp짜리입니다, 진짜. 이거 지금 큐티 중단 해봐야 25bp 정도 한 방. 근데 저거 SLR 규제 완화는 진짜 두 방 정도 될 것 같아요. 40bp에서 50bp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3점 중반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어.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다 넘기고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죠. 장기금리가 결국엔 결정이 되는 거는 그냥 현재 기준금리에다가 미래의 잠재 성장률, GDP 잠재 성장률
기대 인플레,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턴 프리미엄,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이 있죠, 수급. 누가 사줄 거냐? 근데 보면은 기대 인플레 높아. 잠재 성장률 개 높아. 지금 GDP 나우 들어가면은 2.9% 찍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도 되는 선진국이 2%만 찍혀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2%안 되죠. 우리나라도 2%가 안 된다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GDP 나우에 2.9%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엄청 높다. 근데 여기서 지금 수급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해외 중앙은행 다들 지 환율 방어하기 바빠가지고 들고 있던 채권까지 팔아가지고 달러 조달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누구 있어요? 요즘에 미국 국채 사주는 거는 개인밖에 없어, 개인. 개인이 싹 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아니면 헤지펀드가 그냥 베이시스 트레이딩 하는 정도로 매입하는 그 수준. 심지어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 또 발작할 수 있으니까 청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마진 폭이 줄어들면서 점점 집으로 돌아가고 있긴 하죠. 그런 부분 또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SLR 규제 완화는 해볼 법해요. 누구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헤지펀드가 베이시스 트레이딩 하는 거 있죠. 그 제가 저번에도 그 로직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대충 색깔 칠해놓고 은행 뭐야? 이것도 완전 그냥 돈놀이였어요. 이때도 보면 헤지펀드가 베이시스 트레이딩 할 때 재무부한테서 채권을 사요. 현물을. 그 다음에 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그 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재무부에서 채권을 사요. 채권을 사서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중간에 헤지펀드를 끼고 헤지펀드는 그냥 가운데서 그 베이시스만 먹는 거예요. 선물이랑 현물 차이를 가지고. 대신에 재무부는 어떤 이득을 보고 있어요? 대놓고 은행에 가가지고 재무부가 은행한테 가가지고 돈을 못 꾸니까 중간에 헤지펀드를 끼고 국채 발행을 해서 내 재무부의 국채는 헤지펀드가 산 것처럼 한 다음에 대신 그 돈은 누구한테서 나와요? 은행한테서. 결국에는 사실 헤지펀드가 중간에 끼긴 했는데 그냥 대놓고 은행에서 재무부가 돈을 빌리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SLR 규제 완화를 하면은 이제 헤지펀드 중간에 안 끼고도 대놓고 그냥 은행이 직접적으로 재무부에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 큰 이슈입니다. 지금 잠재 호재 중에서는 SLR 규제 완화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말하고 있는 이 인사 꼬라지를 보니까 진짜 저는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엄청 모랄 해저드라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거는 진짜, 물론 대놓고 돈을 이렇게 윤정기 돌려서 찍어내는 거긴 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대놓고 찍어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 그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무역 적자 얘기하는 거 있죠. 미국 정부가 사실 무역 적자 얘기하는 거는 엄청 띨띨한 소리예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가 달러, 무역 적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를 해외에다가 한국, 달러를 해외에다가 주고,
반도체를 수입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역 적자가 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도체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얘는 이거 윤전기 돌려가지고 달러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던진 거잖아요, 사실. 근데 무역 적자 났다고 막 화를 내. 우리나라한테 너네 우리나라한테 돈 벌어먹고 있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사실 완전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이게 온 세상을 얘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려는 건가? 트럼프가? 이거 엄청 띨띨한 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사실 역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달러라는 종이를 우리가 이 뭔지도 모르는 달러라는 종이를 반도체랑 교환한 건데 미국은 이거 가지고 무역 적자가 났대. 무역 적자가 나면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종이 쪼가리 준 다음에 반도체를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 이 철판을 깔고 이런 미친 소리를 내요, 자꾸. 근데 트럼프가 진짜 미친 소리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뭐 캐나다를 뭐 51번째 주로 뭐 가져가니 그린란드를 가져오니 막 뭐 가자지구에다가 뭐 여행지로 만드니 막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진짜로 하고 있어요, 얘가.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그냥 대놓고 은행에서 찍어가지고 이 뭐 SLR 규제 완화해가지고 이 서로 돈 찍어내는 거를 진짜로 할 것 같아요. 최근에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전 이거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달러를 종이 찍어내는 거 알고는 있는데 막 얘네끼리는 부채 한도라는 걸 정해가지고 막 쇼잉을 하잖아요. 우리 진짜 막 찍어내는 거 아니야. 우리 부채 한도도 설정했어. 그래서 막 지네끼리 막 싸우잖아요. 막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쇼잉을 해, 쇼잉을. 우리 막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해요. 그게 저는 작년에 옐런을 보면서 아, 얘네가 진짜 미치긴 미쳤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선이 없어졌어요. 보면은 선이. 그런 걸로 봤을 때 SLR 규제 완화는 진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보험원이 간다? 보험원 이사가 간다? 그럼 한다고 봐야 돼요. 보험원 이사가 이사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 금융 완화하는 그 금융 정책 하는 곳에 간다고 하면은 그건 사야 돼요. 가면은 아마 이 SLR 규제 완화할 겁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장기국채 사는 시그널이에요. 그 보험원 이사 선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꼭 장기국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근데 아무튼 저는 요즘 진짜 이 얘기하는 거 이 무역 적자 막 성질 내잖아요. 와,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쥐네는 이거 종이 쪼가리 10센트 주고선 100달러 찍어내면서. 제가 이번에 여행 갈 때 이제 달러 들고 가잖아요. 이중환전 하느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100달러가 무려 15만 원짜리예요. 15만 원짜리. 심사임당 5개짜리, 3개짜리예요. 3개짜리. 100달러 이 종이 한 장이. 이 새끼들이 이거 10달러, 10센트 주고 찍어내는데. 아, 진짜 요즘 세상이 진짜 좀 그래요. 진짜 그 100달러짜리를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15만 원이네. 얘네는 이거 10센트 주고 찍어내는데. 아무튼 또 보면은, 제가 갑자기 SLR 규제 때문에 좀 그게 나왔는데,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여기 담질 않아가지고 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나 보험원 이사 간다는 얘기 나오면, 사야지, 그거는. 예, 엄청난 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GDP 나오고 찍히는 거 보면은 2.9%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2월 3일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나서 3.9%까지 올랐다가 3.9, 3.9%까지 올랐다가 예, 지금 2.9까지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2.9면은 엄청 높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 설명드리긴 했지만 잠재 성장률 엄청 높고요. 기대 인플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기 국채를 굳이 신규로 매입할 자리는 진짜 눈꼽만큼도 없다.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포지션 그냥 유지할 것 같고,
10년물 금리 지금 4.5 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4.5가 그냥 엄청 중요한 자리들이에요. 뭐 라운드 피겨도 그렇고 과거의 자리들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여기가 무너지면은 꽤 아래로 쭉 빠질 부분이 있어요. 4점 초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땔감이 너무 많이 모아져 있다. 심리 상태가 되게 이렇게 야들야들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툭 치면 언제 부러져가지고 이게 4.8까지 다시 튀어 올라갈지 모른다. 여기도 보면은 다시 4.5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4.2까지 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간 부분 가지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가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장기 금리로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은 엔화 투자 관련된 영상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를 최근에 댓글 읽기를 좀 안 해놔가지고, 응? 아, 이것도 조회수가 꽤 나왔었네요. 이거 맞나? 아, 이거 3개월 전이네요. 8일 전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3년 내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제가 봤을 때는 금융 투자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랑 되게 안 맞단 말이에요. 너무 빠른 리액션을 원해요.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럼 빠르게 뭔가가 나오길 이렇게 조급해하는 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저는 3년 동안 증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보면은 텀이 되게 길잖아요. 뭐 주식할 때 하고 그냥 안 할 때 안 하고 뭐 장기국채 같은 거 하면서 하면 또 뭐 달 단위로 들고 가고 그럼 막 5bp, 10bp 움직이는 거에 크게 하진 않잖아요. 내가 매수 사유가 명확했다면 그냥 그게 나오길 기다릴 뿐인 거예요. 결과가 나오길. 시험이야 당연히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죠. 잘 보면 돈이 되는 거고 틀리면 돈이 안 되는 거고 틀리면 틀렸으니까 그냥 그때 정리를 해야죠. 모멘텀이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지금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위태롭단 말이에요.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언제 똑 부러져 가지고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막 대폭락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사실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해요. 언제든 장기금리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나스닥도 언제든 저는 19,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한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좀 조급하게 안 보고 천천히 봤으면 좋겠어요. 제조업 지수 높게 떴는데 10년물 금리 하방으로 내려가네요. 왜일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이날 ISM PMI 뜬 날 트럼프 이슈가 있었어요.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특이하다 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트럼프가 관세 부과 안 한다고 하면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거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요거 나온 날 저도 당연히 보고 있었죠. PMI 50 뚫고 올라간 거 봤으니까. 그래서 그날 트럼프 이슈가 더 강했다. 두 이슈 중에서. 와, 이건 제가 따로 읽어보고 할게요. 너무 긴데? 이건 읽어보고 제가 다음 편에 답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따로 장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안필드, 바카필드님. 너무 좋은 의견 같은데 제가 지금 너무 길어서 못하겠어요. PMI 지수 확인, 3분기 FOMC 발표 전 TLT 진입 말씀하셨는데요. 사실관계님이 말씀하신 TLT 진입 시점에 장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미국 시장 지수 진입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말씀하신 게 전 뭔지 알거든요. 장기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에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인 건데, 저는 주식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힘에 부쳤다. 이거 풀에도 좀 바뀌었는데 왜 이러는지 아세요? 폰트가 좀 바뀌었어요, 보면은. 이게 지금 지급준비금입니다. 아, 저 진짜 이 구역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서 여기 좀 부어 있어요, 목구멍이 다. 중간중간 제 말 끊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침 삼키느라고. 보시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지급준비금. 꺾여 내려가고 있죠. 지급준비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예요, 한계. 저는 올해 들어가지고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그냥 요걸로 보고 있어요. 없어, 더 이상 돈이.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가 닫혀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저기서 들어간다? 내가 개별 종목을 잘하는 거면 몰라도.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굳이 주식은 지금, 미국 주식은 아예 안 보고 있고, 그나마 좀 기다렸다가 부채 한도 이슈 좀 타결될 거 나오면 인버스 찍으러 들어갈 거예요. 인버스. 댓글은 안 지워요. 댓글은, 아, 진짜 막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거 있으면은 지우죠. 우리 부모님 보는데 지워야지. 근데 어지간하면 안 지워요. 이따 업보거든, 업보. 카르마. 갖고 누군가가 나한테 욕하면은 뭐 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럼 뭐 그 사람은 여기다 뭐 뻘소리 하고 있으면은 뭐 안 좋겠지, 그분이야. 트럼프가 원한다고 금리가 내려가냐? 관세 부과가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준은 금리 동결한다고 본다. 물가 다시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보다 다시 올릴 수도 있다. 텀 프리미엄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하다. 지금이 비정상적인 상태임. 투자 결과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냥 운이 좋은 거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텀 프리미엄이 언제부터 이상해졌냐면, 이또 무식한데 뭔가 확정적인 말투네요. 확정적인 말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제가 ENTJ거든요? 저는 진짜 솔직히 멍청한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멍청한데 뭔가 신념도 있어 보이네. 텀 프리미엄이 왜 엉망이 되기 시작했냐면, 08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엉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턴가 장기국채, 장기금리에다가 연준의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공개시장 조작을 시작하게 하면서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 없어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텀 프리미엄. 08년 이전에 알고 있던 텀 프리미엄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리고 텀 프리미엄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이게 너 같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 너 같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는 하루 빌려주는 거랑 10년 빌려주는 거랑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줘야지. 그걸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 이 세상, 이 온 우주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높은 주체가 누구냐? 미국이지 뭐 누굽니까? 미국의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 대지진이나 경제 위기 시에는 통상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가 되나요? 약세가 되나요? 강세죠, 강세. 아, 근데 이거는 강세일 때도 약세일 때도 있어요. 보통 이때 또 돈을 또 미친 듯이 푼단 말이에요. 위기다 해가지고 강세로 돌았다가 돈을 또 미친 듯이 풀어서 약세로 돕니다. 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요때는 어차피 한참 아베노믹스 진행하던 중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시바 총리로 바뀌면서 트렌드가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엔화 투자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엔화 투자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좀 정리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내일 영상으로 똑바로 찍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설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든 로직이 제가 봤을 때는 꽤 탄탄해요. 저는 이러나 저러나 먹을 자리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수익이 환 수익으로만 한 3% 정도 되고, 곧버스는 한 2%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올라가지고 손실 나서. 아무튼 지금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1억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수익 난 것 같아요. 전부터 똑같은 댓글 몇 번 달았었는데 멤버십 가입을 안 해서 그런지 지워졌다. 지우진 않아요. 아무튼 댓글을 지우진 않습니다. 뭐 무슨 그거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채도 먹을 룸이 있을 텐데 미국 장기채만 투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장기금리 차트 한번 보시면 한국 장기금리는 미친 속도로 빠져요. 아예 쫓아갈 수 없는 속도로. 그래서 먹을 룸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내가 진입해가지고 따먹을 자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갑자기 미친 듯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룸이 없었습니다. 관세 부과하면 소비 줄어듦. 맞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관세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 있죠. 30일에 큰일 난다고 장기채 다 팔라더만 오히려 설 끝나고 4% 가까이 급등 중. 4%? 4%가 올랐나? TLT가 4% 올랐다는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띨띨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봐. 좋아요 18개 눌려있어요, 이런 거. 내가 뭘 팔라 그래. 나는 그냥 먹고 나왔죠. 제가 그때 한 200만 원인가 먹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영상 하나 올리면 2달러, 3달러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톡방 사람들이랑 멤버십 분들한테만 당분간 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그 생각 먹었어요. 이거 좋아요 18개 눌려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무료로 해주면은 이 정신을 못 차려요. 본인이 갑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이제는, 예. 이런 애들한테 제가 공부하거나 막 하루 종일 제가 솔직히 이거 보고선 영상 만드는 건데, 이런 애들한테 정보가 가는 게 불쾌해가지고, 당분간은 멤버십한테만 영상 공개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 니케이 인버스는 세금까지 고려해도 국내에서 ETN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제가 니케이 인버스 산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로 야, 한국 망했다. 헬조선이다.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한 20년 정도는 20년이 아니라 저는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은 그래도 기축통화 위치에 있었으니까 저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꼬꾸라져서 망할 거라고 봐요. 진짜로. 그, 그 망한다는 게 말로 망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망할 거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저는 원화를 총 제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다 원화로 들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는 엔화로 제가 1억 바꿔서 들고 나갔지만, 좀 더 바꿔서 다른 화폐로 바꿀 거예요. 환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엔화 투자를 하려고 그냥 밖으로 나간 거고, 간 김에 인버스까지 같이 산 거예요. 그렇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왜 인버스까지 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KB금융 제가 지금 6% 정도 손실 나서 200만 원 손실 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삽질됐어요. 오늘 우리금융 투자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바랬던 건 그거였어요.
은행 주들 중에서 그냥 대장이니까 KB를 사긴 했는데 생각보다 KB 실적이 좀 배당 여력이 안 좋은 걸로 나왔고 우금지처럼 오늘 좀 괜찮은 애들은 저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골랐어요. 그래서 6% 오늘 손실 6% 해가지고 200 몇만 원 아무튼 손실이 나 있어요 지금. 220만 원인가 손실 나 있어요. 네, 손실 나 있습니다. 원래 시세 차익이랑 배당도 보고 들어간 건데 종목을 잘못 골랐어요. 은도 괜찮아요. 제가 이 영상도 한번 올리려고 그랬는데 은이 아직은 좀 괜찮거든요. 금만 진짜 말 그대로 살아서 날아가고 있는데 금이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면은 금이 내려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금이 오버슈팅이거든요, 지금.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 해지용으로 진짜 마땅한 게 없어요. 그게 진짜 지금 너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인플레 해지하는데 좀 좋은 투자가 있다. 뭐 팁스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팁스는 인플레를 그냥 해지하는 거지 인플레 투자로 좋은 건 아니에요. 채권이잖아요, 결국엔 걔도. 근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은 요 정도. 여러분 질문은 보면 덕분에 일본 엔화로 바꿔서 새로운 투자 배우고 있습니다. 엔화 투자를 하셨나 보네. 나스닥 숏 진입 준비 중인데 흔들리면서 가라앉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후 실제 어떤 요소들을 선행지표로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스닥 숏은 부채 한도가 풀리는 때 아주 명확합니다. 부채 한도가 풀리는 때가 투자 기회입니다. 부채 한도 풀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고 갑자기 지급준비금이 TGA로 급격하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쪽도 빠그라지겠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지금 유동성이 찰랑찰랑해, 목구멍에서. 그때 인버스 진입해야죠. 내일 레나 투자는 세미나 없이 영상만 올라오는 걸까요? 영상만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할머니가 조금 위독하셔가지고 언제 저기 속초로 날아갈지 그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제가 세미나 하고 좀 스탠바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영상 빨리 만들어서. 단톡방, 이게 단톡방은 오늘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잡담하는 방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냥 좀 소통 좀 긴밀하게 하고 제가 한 달 정도 막 잠수를 타도 멤버십 막 그냥 유지하고 막 이런 분들 좀 고마워가지고 불러가지고 좀 정보 공유하고 그냥 그런 자리예요. 오늘도 잡담만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를 뭐 이렇게 딱 모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죄송해요, 이거는. 저 역시 한국 망한다는 같은 생각 중인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고 한국이 불량 통화 이론과 같이 돈을 무지성 풀어서 부동산 매입 및 국장 지수 매입으로 어떻게든 시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통화를 찍어서 국장을 산다고 쳐봐요. 그럼 어차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나는 어차피 외화를 사놨어. 그럼 뭐 다 해지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외화로 바꿔두는 것 자체로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짓거리 하면은 더 빨리 망해가는 거예요. 더 빨리.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막 질적 완화, 양적 완화 다 했잖아요. LCC 막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일부러 지금 엔화로 넘어간 이유도 일본 증시에는 상장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엔화로 바꾼 다음에 엔화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자체가 되게 좋아요. 전 세계 어디든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오늘 주제랑 관련은 없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때 레리 일리슨이 좀 두서없이 AI 플러스 바이오 테크놀로지 언급했는데 주도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진님 같은 매크로 고수는 이런 업종 스케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맥락 없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잘 모르고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뭐 굳이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아마 루닛 이거 아마 투자 관심 있으시면은 루닛 아시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 예, 저는 이 비슷한 맥락으로 루닛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AI랑 바이오 쪽은 사실 규제예요, 규제. AI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규제의 영역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 거기다 돈을 넣지는 않아요. 그냥 기다렸다가 기다려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려요. 그러다 기회가 오면 사겠죠. 근데 기회가 오면은 안 사요. 왜냐면 옆에 다른 기회가 너무 많아요. 금일 보험은 언급하셨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과 SLR 규제 완화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오르는 물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유가의 경우 미국 셰일가스 매장량과 생산성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셰일가스의 힘이 언제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유가 가격 있죠? 여기서 더 빠지면 사실 뭐 셰일가스도 더 채취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얘네도 마진이 남아야 막 많이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70불이 그냥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뭐 크게 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SLR 한다고 해서 저는 인플레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올 것 같진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는 인플레가 왔던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왔던 거 그것도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왜 08년에는 안 오고 20년도에는 왔냐? 08년에 양적 하나 했을 때는 국채 매입했죠. 연준이 국채 매입해줬잖아요. 누구 거? 그 당시에 국채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그 개 박살난 국채 누가 들고 있었겠어요? 다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었다고요. 그 박살난 모기지 국채 모기지 채권 누가 들고 있었겠어요? MBS. 그거 다 은행이랑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08년도에 양적 완화는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꽂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이거 리셋. 예전에 보세요. 이거 1,000억 달러도 안 돼요. 예전에는. 지급준비금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08년 이후에 양적 하나 누구한테 줬다고? 금융기관. 금융기관한테 다 때려박으니까 얘네가 이제 지급준비금이 차고 넘쳐.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돈바닥에 그냥 깔렸어. 월가에. 그랬더니 요 시기에는 인플레가 안 왔죠. 08년 이후에 20년도까지. 근데 20년도에 뭐 했어요? 그냥 개인한테 몇백만 원씩 체크를 꽂아줬다고. 이 뭐야? 수표. 수표를 냅다 꽂아줬다고. 근데 미국 애들은 또 특성이 우리나라는 막 300만 원 받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은 저축해야지. 어? 존나 저축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우체국 통장 기억나요? 어린애들 막 저축해야 된다고. 그게 아주 개 같은 정책인데 못 사는 사람들한테 저축하라고 장려하고 잘 사는 놈들은 그 싼 값에 예금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사업하고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저축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저축해야 된다. 근데 그거랑은 아주 별개인데 미국 애들은 아무튼 문화가 돈 받으면 다 씁니다. 다 써. 0이에요, 0. 내일이 없어. 일예로 저기 미국에서 공장 하고 있는 저 이제 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나가가지고 인력 운영하는 친구들. 거기 미국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보지? 그러면은 막 성과급 줘. 성과급 줘가지고 이제 몇 주치 일당을 한 번에 주면은 걔네 다음날부터 안 나온대요. 돈 생겨가지고. 그럼 2주 동안 결근이야. 그 다음 다시 나와, 돈 떨어지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살포했던 돈이 한 방에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인플레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SLR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그럼 정부가 돈이 많이 생겼겠죠?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모를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막 코로나처럼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살포하는 게 아니면 인플레가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LR 규제 완화해가지고 생기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현 정권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산업 혹은 뭐 금융권, 예, 그런 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막 돈을 꽂아준다,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정부의 부채를 줄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미국 장기채 째려보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을 10년물 기준 몇 프로부터 들어갈 만한가요? 저는 4.9% 보고 있습니다. 4.9. 그러하다면 중국의 디플레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저는 중국의 디플레가 지속된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차피 디플레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참 전 세계가 금리 낮춰가지고 돈을 풀 때 중국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중국은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엄청 많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조차도 자국으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1대1로라는 말로 주변국들한테 투자해버렸어요. 막 항만시설 이런 데다가 다 때려박았죠. 그 다음에 지금 채권자 돼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야, 너네 돈 안 갚아? 항만 내놔.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항공시설 내놔.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때 중국한테 돈 빌렸던 사람들이 그 돈 빌렸던 국가가 많이 곤욕스럽죠,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은 디플레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금융정책을 발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보유 금액이 많을 것이고 미국의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맞아요.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랑 중국은 지금 금리 내려가지고 돈 풀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이 있죠. 웃긴 게 일본은 전 세계가 금리를 다 내리고 있는데 지네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이 좀 전 세계 트렌드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유럽은 금리 되게 빠르게 내리고 있죠. 그에 맞춰서 증시가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 유로 스톡스 난리 났어요. 유럽. 진짜 얘네 맨날 신고가 이거 날라와요. 미친놈들이라니까 완전. 이거 봐봐.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얘네 지금. 근데 이게 옛날에 금리 인하할 때가 딱 이랬어요. 금리 인하할 때 초반에는 좋아. 다들 좋다고 막 난리가 나. 그게 지금 딱 유로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로도 언제든 인버스 찍으러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엔화 가지고 유로스톡스 인버스 찍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상품을. 일단 통화는 저기 엔화 쪽으로 다 갈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완전, 예, 아무튼 내일 영상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엔화는 그냥 진짜, 이건 그냥 쌈노다지에 노다지, 그냥. 아직도 150 넘어. 근데 제가 158 상단으로 잡는다 했고, 158 상단. 아무튼 잘 들어왔어요. 엔화 투자, 이번에 엔화 투자한 거는 진짜 제 생각에 25년도에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 통화는, 그러니까 원화 회피 투자로는 엔화. 그래서 엔화를 사서 미국에 투자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작전은 그렇게 짰어요. 일단 마누라가 허락한 게 1억밖에 안 돼가지고 1억만 바꿨어요. 아무튼 유럽이 지금 좀 날아가고 있는데 유럽이 날아가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인하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 근데 과거의 미국 사례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하고 나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작살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기도 좀 기다렸다가 예, 찌그러 들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다 인버스 찍는다고 하겠네. 이거. 멤버십은 받지 않았는데 이거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PC로. 그게 아이폰으로 들어가면 노출이 안 된대요. 멤버십 가입이.
단톡방은 어렵습니다. 단톡방은 그냥 정말 잡담하는 방이에요. 뭐 그렇게. 대신에 멤버십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요렇게 할게요. 그 진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긴급 달면은 거기 답변 바로 달아드릴게요. 댓글로. 근데 긴급이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제가 답변 달아드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까지는 제가 전체 공개로 올릴 거고, 아무튼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아무튼 엔화 가지고 인버스 지금 니케이 곧버스에 지금 1억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아무튼 자리는 잘 잡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관련돼 가지고 내일 제가 로직 똑바로 짜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설득이 되면 뭐 잡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